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논술 문제의 특징을 보고 연세대학교 논술을 구체적으로 보고 고려대학교의 논제를 할 때 같이 볼 텐데, 자, 먼저 모든 논술 문제는 첫 번째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이 주제가 뭘 의미하느냐. 자, 먼저 내용적으로는 주제는 독해의 방향을 결정하죠. 독해의 방향.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제시문이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는 3개 혹은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주제에 대한 관점을 파악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강의 기초인강을 다 들었을 테니까 기초인강을 보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딱 2가지밖에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술은 복잡하게 해봤자 의미가 없고 논술은 실전 논술의 경우는 명확하게 주제와 관점만 찾으면 합격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관점을, 자, 요 주제와 관점에 해당되는 거를 이거를 정리하는 거. 이거 고려대학교의 요약입니다. 고려대학교 요약은 보통 400자 정도가 나오죠. 고려대학교 작년 같은 경우 시간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타임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은 요약을 하는데 너무 시간의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돼. 요약은 요약의 목적이 있죠. 앞부분에 요약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요약을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을 보통 분석하거나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요약의 경우는 그래서 주제에 대한 핵심적 관점을 뽑아낸다.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요약의 특징인데 요 요약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의 논점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약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을 요약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그리고 주제 그리고 요약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지. 이게 두 번째니까 세 번째는 추론. 자, 여기가 이제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추론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론은 첫 번째 연세대학교는 비교 추론, 그 다음에 해석 추론이 있죠. 이때 자,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제 다른 대입 강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편입은 학생들 많이 가르치진 않죠.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보통 많았을 때가 작년에 28명인가 그랬고 보통 14명에서 2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1차 합격자가 13명, 2차 합격자가 6명. 근데 1차 합격자로 보면은 보통 절반 50%에서 60%의 합격자가 나왔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 최종 학생들의 수를 봤을 때 2차 합격자가 25%니까 합격률은 굉장히 높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제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명 편입에서 연세대학교 전체 합격자 1등이었던 이유도 바로 다른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글을 쓸 때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다른 강사한테 들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가장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강사들은 핵심적 쟁점을 뽑고 즉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그친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그치면 이 친구의 글의 변별력은 없죠. 왜냐하면은 논술을 배우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주제에 대한 핵심적 관점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배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 추론은 내가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미 파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추론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교 추론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논술 문제가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 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관점의 차이를 잡아냈다면 이 관점의 차이는 우리가 쟁점적 관점이라고 하지. 쟁점적 관점. 이 차이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연세대학교에서 2013년에 김동로 입학처장이 논술 영상, 논술에 대한 설명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자, 텍스트를 읽고 자기화된 언어로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해서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즉 눈에 보이는 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석이지. 그래서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을 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글의 변별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은 뭐냐면 해석도 유형은 뻔하죠. 연세대학교의 비교는 보통 비교는 제시문가하고 제시문나와 제시문다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석도 형식이 있죠. 모든 논술 문제는 논제의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논제는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X제시문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Y제시문을 해석하시오. 자, 이때 주의점. 이 X제시문을 바탕으로라고 하기도 하고 X제시문을 참고하여 X제시문을 참조하여 X제시문을 고려하여 X제시문을 기초하여 등등등 다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뭐냐면 X제시문을 근거로 하여라는 뜻이죠. 이때 X제시문을 근거로 한다는 건 이 X제시문에 있는 주제에 대한 핵심적 개념 얘입니다. 얘. 주제에 대한 핵심적 개념을 가지고 Y제시문. Y제시문 보통 뭐야? Y제시문은 보통 문학 작품이지. 혹은 자료. 특히 사회계열은 자료, 도표가 많이 나오니까 도표 분석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가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래서 요거 X제시문을 바탕으로 Y제시문을 분석하시오. 요때 Y제시문을 저는 뭐라 부르냐면 기초인강을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Y제시문은 현상형 제시문. 현상. 이 현상에 우리가 이면의 의미를 찾아줘야 되니까 현상형 제시문이고 X제시문은 보통 뭐가 나옵니까? 이건 이론형 제시문이지. 여기에선 개념을 뽑고 이 개념을 가지고 현상의 의미를 분석을 해야 돼. 아시겠죠? 현상의 의미를 분석한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연세대학교 오늘 우리가 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연세대학교의 제시문 자체는 현상형 제시문이 겁나게 많이 나오죠. 현상형 제시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 자체의 개념어가 많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개념어가 많지 않은 현상형 제시문을 개념화해줘야지. 근데 고려대학교는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 요약은 이론형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이론형 제시문을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현상형 제시문을 분석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론형 제시문이 뭐지? 현상형 제시문이 뭐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현상형 제시문의 경우 그대로 본문을 갖고 온다. 바로 변별력이 없겠지. 우리가 수업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판입니다. 자, 비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견해라고 하기도 하고 옹호, 반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당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다 비판에 해당되는 건데 연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려대학교 문제도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볼 때 자,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방금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관점이죠.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모든 논술 문제는 4개 유형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논술을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제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제시문가에서 주제에 대한 관점, 제시문나에서 주제에 대한 관점, 제시문다에서 주제에 대한 관점, 요 관점, 논술은 요 관점을 요약하세요. 즉, 이거는 본래 논술 문제라고 우리가 소논문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죠. 자, 대학에서 레포트를 쓸 때 내가 만약에 국문과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시문에 해당되는 책을 주죠. 책 4권 정도를 주고 자, 이 4개의 책에서 여러분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봐. 요약입니다. 그럼 각각의 책에 나와 있는 욕망에 대한 관점만 비교해보고 여기 비교죠. 자,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현상 예를 들어가지고 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현상형 제시문을 분석하는데
네 4개의 책 중에 어느 게 가장 적합할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봐. 이게 뭐야? 해석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라깡이 얘기하는 욕망과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욕망과 아니면은 뭐 막스가 얘기하는 욕망, 이게 욕망이다. 그럼 맨 마지막에 그러면 너는 라깡이 얘기하는 욕망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욕망을 비판해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평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논술 문제는 소논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이게 요약이야. 그렇죠? 그걸 비교해봐. 이게 비교하는 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욕망과 라깡이 얘기하는 욕망과 뭐 후설이 얘기하는 욕망. 그죠? 이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봐. 그리고 이런 이론형 제시문을 가지고 뭐 영화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분석할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도 있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의 학자의 욕망에 대한 관점에서 다른 학자의 욕망에 대한 관점을 비판해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논술 문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주제에 해당되는 각각의 관점, 요 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맨 처음에 글을 쓸 때에 자 채점 기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른 엄밀한 독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독해는 뭐냐면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관점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 관점을 정리하는 거, 여기 바로 요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교는 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비교고 해석은 X제시문의 관점이야. 관점. X제시문의 관점에서 Y제시문의 관점을 해석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판은 하나의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자, X제시문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셔. 이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공이 다 나오는 문제. 즉, 이거는 해석과 자 마지막으로 해석과 평가를 동시에 요구하는 문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형 제시문을 주고 그 이론형 제시문을 관점으로 현상형 제시문에 해당되는 보통 고려대학교 문학제품이 많이 나오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 아니면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은 도표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 수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기거나 이게 마이크가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배터리가 사라지는 경우에 안 들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실시간 채팅으로 바로바로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그거에 따른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그래서 연세대학교 문제의 특징이다. 이거 고려대학도 똑같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모두 논제의 사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자,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러면 이걸 왜 방금 했을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자체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배웠던 친구들도 실수를 하죠. 왜냐? 동일한 제시문 가인데 이 제시문 가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요약을 한다와 동일한 제시문 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뭐가 달라?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자, 요약이고 비교이고 해석이고 비판이라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인데도 요약하고 해석인데도 요약하고 비판인데도 요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단순하게 갖다 베끼는 건 여러분들의 글의 변별력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 논제의 사유형과 더불어 우리는 채점 기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줘야 돼. 채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체 글을 독해하는 나의 의식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첫 번째. 자, 이해 분석력. 여러분들이 기초인강으로는 들었을 텐데 이해 분석력은 뭐냐? 이해. 너 여기에 나와 있는 논제가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어? 즉 이해라고 하면 논제를 이해했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제가 요약이면 정리하는 거야. 논제가 비교하면 관점의 차이. 논제가 해석이면 하나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 논제가 비판이나 평가면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고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이론형 제시문에서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제 요구 조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제시문 자체를 분석하는 즉 독해의 방향이 전혀 다르지. 핵심적인 내용 요약해야지. 요거와
야, 얘하고 핵심적인 관점은 이건데 차이가 뭐지? 동일한 제시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요약을 해야지라는 관점과 비교를 해야지라는 관점과 해석을 해야지라는 관점과 비판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의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향, 독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는 방향이 다르지. 차이가 뭐지? 비교. 의미가 뭐지? 아니면 옹호와 반박은 이 제시문의 관점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뭐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우리가 공개평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게시판에 올려주면 개별 첨삭을 하죠. 근데 공개평가할 때, 그 다음에 개별 첨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지. 논쟁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제시문을 독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쓴 글을 보니까 이거 본문에 대한 단순 요약이야. 본문에 대한 요약은 변별력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할 내용이고.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요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거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건 연세대학교 아까 얘기했던 2013년에 김동로 입학처장이 여태까지 나왔던 논술 설명회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 그겁니다.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표현은 보통 퍼센테이지가 이거 20%, 이거 10%입니다. 표현력 딱 두 가지야. 뭐? 첫째, 모든 논술 문제는 두괄식이에요. 자, 이 두괄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3자 비교에 해당되는 거, 3자 비교에 해당되는 2013년도 자연미, 신입학종의 자연미를 보면 제시문가에서의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다. 자, 연대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의 단락에 이때는 4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주는데 제시문가에서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이고 제시문나와 제시문다에서 자연미라는 건 인위성을 전제로 하고 보통 이게 3자 비교에서 가장 많이 나온 틀이지. 이게 구체화되어 있죠. 이렇게 나에서 말하는 인위성이라는 건 이건 C다. 그 다음에 다에서 말하는 인위성이라는 건 D다. 이렇게 됐을 때 어때?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단락 구성입니다. 역시 기초인강에 나와 있어. 단락을 구성해야지만 내가 이 글을 읽고 분량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지 이 분량에 따른 추론을 하죠. 분량을 넘치는 추론하는 거는 효율이 낮고 분량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게 내 글이 주어진 요구 조건에 따라서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자, 단락 구성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 첫 번째 문장을 연대는 주제문이라고 해. 혹은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논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물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한 얘기니까 논증이야, 논증. 이거는 연대뿐만 아니라 고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 그럼 4개의 단락이 있다라는 것은 4개의 논증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다 뭡니까? 주장이고 논고가 되는 거야. 주장과 논고. 그래서 무조건 두괄식이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란 얘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강사들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잘 못하는 게 이 논증 구조야. 논증 구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거 오늘 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시문 나에서의 공공성은 하고 자, 공공성의 주체는 A이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공공성의 주체가 A다. 이 A의 특징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와 수로, 주제와 관점. 그쵸? 두 번째. 연세대학교가 얘기하는 건 모든 글은 단문화하세요. 단문화는 뭐예요? 글을 하나의 주제와 주어와 하나의 수로로 짧게 넘어가라는 얘기야. 이것도 많이 못 지켜주고 있죠. 왜 그럴까? 단문화를 해야지만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워. 그리고 단문화를 해야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 때 앞에 있는 핵심적 개념을 갖고 와서 써줘야지 글이 어떻게 됩니까? 논증적 글이 되지. 논증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 근데 이 구조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논증 구조 없이 갖다가 정리하는 거야.
갖다가 편집하는 거야. 그럼 편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해달라. 고려대학교는 선생님이 2002년부터 가르쳤으니까 연세대학교는 그때는 정시, 수시는 2008년도부터 수시 논술이 시작이 됐고 연대 편입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 제가 최초로 연세대학교 편입 논술할 때 김영표 편집에서 가장 먼저 편입 논술을 시작했었으니까 편입 논술이든 대입 논술이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을 쓰는 것이 실전 논술이지 대학에서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강사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중에 논술은 오랫동안 해보지 않으면 이게 요구 조건이 뭔지 몰라. 요구 조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피셜로 그냥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변별력이 있는 글을 가르치지 못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아까 얘기했던 봄을 갖다 베끼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난다. 오케이?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표현은 두 가지과 단문화이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배웠던 학생들도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첨삭을 당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증력. 논증력은 이미 했어요. 논증력은 이미 했는데 세 번째 논증. 자, 논증이 뭐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논이 주장이고 증이 증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고 내가 증명인데 이 논증력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째, 문장과 그 다음에 문장과의 관계. 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죠. 이 관계, 이 관계, 이 관계. 이렇게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앞에 있는 핵심적 개념을 분석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논거를 찾아내는 것과 같지.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이걸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는 학생이다. 이거 논술문하고 똑같은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유리라는 현상이 있어. 학생이라는 건 개념이야. 주어, 수어. 분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분석합니까, 여러분? 제가 기초인 강의에도 가르쳤던 건 난 두 가지밖에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비교든 해석이든 비판이든 간에 모든 논술 문제는 주어, 수어로 첫 번째 문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논증문이 아니야. 논증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논증문이라면 유리는 학생이다.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유리라고 하는 학생, 사람 이름이야. 현상이 학생이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자연미는 인위성의 배제라는 것도 자연을 보고 매화를 보고 느끼는 그 아름다움이 인위성이 배제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증명해? 유리가 학생이다. 여러분들 누가 유리가 학생이라는 걸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나는 쉽게 주어, 수어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해서 연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는 논증에서는 이걸 갖다가 소전제, 대전제 하고 대전제와 소전제를 연결해주는 매개 개념.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주어 찾으세요, 수어 찾으세요, 수어 분석하세요, 주어를 구체화하세요. 이건 뭐? 비교, 해석, 비판, 요약도 똑같은 구성으로 돼. 모든 논술 문제는 이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글 쓸 때 막 쓰지 말고 주어 찾고 수어 찾고 수어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글이라는 게 훨씬 더 심플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학생은 첫째, 특정한 조직이 있어야 돼. 학생은 고딩은 나이가 17에서 19이 돼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개념 분석하는 거야, 개념 분석. 학생이라는 개념은 요 세 가지. 하나는 유리는 공부를 해야 돼.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세 가지 조건이야. 근데 유리가 예를 들어서 명덕여고에 다니고 있고 유리가 19이고 유리가 공부를 해. 이 공부에 대한 구체성. 얘가 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수학을 해. 그럼 논증구조가 끝난 거야.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유리는 학생이다. 학생은 그러면
특정한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걸 의미하고 이는 유리가 명덕 여고를 다닌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자 학생이라는 건 두 번째 나이가 17살에서 19살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유리가 19이라는 것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지?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할 내용들이고 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보통 논술 문제는 아까 우리 비교, 3자 비교했던 것처럼 1000자면 2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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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자인데 200자 내외를 보통 하나의 단락으로 배웁니다. 그럼 200자는 몇 문장 정도 되냐면 3, 6, 18, 6문장 정도 돼요. 3, 7, 21, 6문장 내외. 그럼 6문장이고 하나의 문장에 핵심적 개념어가 4개가 들어가. 4, 6, 24. 24개 정도의 개념을 뽑아낼 수 있어야지만 글을 쓸 때 내가 엄밀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테크니컬한 측면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 논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다는 건 다른 말은 무슨 말이죠? 문장 안에서 어휘와 그리고 어휘가 연결이 된다는 거야. 당연하겠죠.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모든 개념 두 번째 문장 가져옵니까? 아니죠.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개념 중에 핵심적 개념을 가져오는 거야. 2018년도에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가 노동은 소외이다. 그죠? 제가 2011년을 빼놓고 2012년부터 매년마다 편입 논술을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근데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자마자 내가 당일날 예시답안을 올려줘요. 작년 것도 올라갔을 거야. 예시답안을 써서 올려주는데 매년마다 이제 무슨 뭐 도편사도 있고 무슨 또 뭐 편준사인가? 그쵸? 학생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게 답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쭉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럼 제가 저녁에 예시답안을 올려줘. 예시답안의 범주에 해당되는 글 쓰면 맞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첫 번째 문장이야. 노동은 소외다.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뭘 분석해 줍니까? 얘를 분석하죠.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분리야. 분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휘에서 어휘로 넘어가죠. 이 분리라는 건 뭐야? 이 분리라는 건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정체성의 분리야. 오케이? 그럼 노동과 정체성의 분리란 뭐야? 계속 연결이 돼야 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어를 분석하고 있죠. 이때에 주어의 구체성. 그러면 분리에 해당되는 노동의 구체성이 있어야지. 인간의 노동이라는 건 정신노동, 육체노동, 뭐 정서노동이 있어. 감정노동이 있어. 그죠? 그러면 감정노동이라는 게 분리다? 그렇진 않지. 이거에 해당되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 감정노동이라는 건 본인의 본래의 감정과 그 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의 분리.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어를 분석하고 수어에 따른 주어를 구체화했지. 그러면 분리라고 하는 건 감정노동에서 본인의 본래 갖고 있는 감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위와 역할로서의 감정이 분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군. 그런 다음에 근데 이 과정에서 노동과 본인의 정체성이 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노동은 곧 소외가 된다? 이게 이쪽에 나와 있는 소외의 개념은 그럼 본래의 감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 그게 왜 소외가 되지? 그러면 내 본래의 감정이라는 게 대상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대상화가 인간에게 소외를 만드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어를 분석하고 주어를 굳혀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논술은 주어와 수어에 해당되는 분석 이외에 다른 걸 쓰면 안 돼. 여러분들 글 보면은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럼 범주와 무관한 글이야. 내가 첨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쭉 여러분의 글을 첨삭하면서 자 여러분 논술은 주제문에 해당되는 거 이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왜? 주제문에 해당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은 소외이다라는 얘기는 이 글은 단락 안에서 문장과 문장이 전개될 때 뭘 쓰겠다는 거야? 노동과 소외와의 관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독해에 있어서의 선택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과 배제. 본문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온다? 아니,
본문에서 주제와 관점을 갖고 와서 관점에 해당되는 걸 비교하기도 하고 주제와 관점에 해당되는 걸 갖고 와서 특정한 관점에서 다른 문학 작품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선택과 배제. 한마디로 주제문의 범주에 있는 내용만 갖고 와야지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이 높아지지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다 가져온다?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요약밖에 안 되는데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 아시겠죠? 요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글 써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논증력이야. 이거 30%. 오케이? 마지막으로 창의력. 이게 편입은 창의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보면은 대입의 경우는 학생들이 글을 써서 합격자의 글을 보면은 범주가 비슷해. 근데 편입의 경우는 심지어 특정한 관점에 대해서 관점 자체를 다르게 잡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건 뭐냐면 편입 자체는 추론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편입 논술에 답이 있다. 답 같은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입 논술은 범주만 있고 어디가 중요해.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은 이제 아까 또 도편사나 편준사 이런 데 학생 막 글 올리면 이 제시문가는 주제와 관점 어떻게 잡으셨나요? 저는 노동은 소유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떨어졌네요. 똥싼 얘기죠. 그게 아니라 노동은 소유라고 잡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해. 놓는 거가. 이게 수능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맞췄다고 맞춘다고? 아니지. 앞에 있는 내용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논거의 타당성을 얼마나 정밀하게 잡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해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에서 주제를 찾고 관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관점 자체가 어떤 식으로 디벨로핑 되는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근데 창의력은 그럼 어디? 자, 바로 이게 수어죠. 수어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하면 요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어에 대한 플러스 알파,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 연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화된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자기화된 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는다.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제시문이지. 눈에 보이는 게 제시문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의 이면의 의미를 찾는 거죠. 어떠한 문자 자체가 문자를 보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없어. 문자를 보고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 머릿속에서 의미하는 거를 내가 규정해 주는 게 추론이지. 아시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가지. 이해분석력, 표현력, 논증력, 창의력 몇 퍼센트? 40%. 이렇게 됩니다. 창의력은 40%. 아시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글 쓸 때도 당연하게 그럼 뭘 기준으로 봅니까? 얘를 기준으로 봐야지. 채점 기준을 중심으로 글 써야지 채점 기준과 무관한 글을 백날 써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연대의 논술 문제의 전형적인 내용들을 볼 텐데 먼저 2010년도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편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다. 가 나온 게 2016년부터죠. 2016년 이전의 문제는 별로 신경을 써서 냈다라고 판단 들지 않고. 자, 보면은요. 문제 1번 한번 봐보세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하고 나하고 나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공공성 실현의 주체. 이게 핵심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딴 걸 생각하면 안 돼. 딴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공공성 실현의 주체가 그러면 뭐냐? 이게 핵심이지. 먼저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공공성 실현의 주체는 제시문가에서 뭐다? 이렇게 끝나지 않지. 공공성 실현의 주체가 뭐다 그러면 2가지로 우리는 찾아야 돼. 공공성이 뭐지? 주체가 뭐지? 이 주체가 이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건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즉 그거를 추론할 때도 추론의 방향을 내가 랜덤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제시문가에서 공공성 실현의 주체는 국가이다. 그죠?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공공성이 뭐야? 그쵸? 공공성 자체가 뭔지 모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그러면
국가가 주체가 된다라는 건 무엇 의미해? 혹은 이건 무엇 의미해? 이거나 아니면 왜? 국가가 왜? 혹은 국가가 어떻게?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 방법론은 뭐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게 가장 좋지.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자, 공공성 실현의 주체가 국가라는 거. 공공성 자체가 뭡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의 이익이죠. 그치? 그럼 이익이라는 건 제2신문가에서 이익은 뭘까? 제2신문가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근데 본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걸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지, 추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제2신문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여태까지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 하면은 핵심적인 내용 갖고 와야지 하고 써야지.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 갖고 와야지 한 다음에 이게 의미가 뭐지? 여기가 추가되는 거야. 핵심적인 내용은 뭐지?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의 의미가 뭐지? 하고 들어가야 돼. 혹은 이것을 어떻게, 왜?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추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볼까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2신문 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성 주체, 여기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 그죠? 그리고 제2신문 나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입니다. 어때? 주체의 규정이 바뀌면은 이 공공성을 생각하는, 즉 공공성 자체 얘가 다르죠. 다르다는 게 뭐야?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지. 오케이?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씩 이거를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지금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연세대학교에서의 비교라는 것은 다른 제2신문과의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추론. 근데 이런 식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찾고 그 내용 자체를 정리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다고 했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텍스트를 보고 추론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야. 추론하는 방식을. 그래서 추론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신문 가번을 보면 자, 우리는 먼저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것을 국가가 해야 되는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론해 준다. 추론 방법 배우는 거야. 제2신문가를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쩔 수 없으며 타고난 인품을 통일한 방법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 밑줄 치세요. 모든 사람의 도리와 권리를 통일시키는 것. 이게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공공성.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근데 거기 보시면 이게 바로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법 동그라미 치세요. 법. 왜 나왔을까? 자, 법이란 말 괜히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문제를 보면은요. 연대 문제는 아주 정치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이러한 공공성을 시행하는 방법론은 법입니다. 법과 정책이야. 법과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공공정책이죠. 공공정책을 통해서 이걸 실현할 수 있다. 그럼 공공정책을 통해서 이걸 실현한다는 건 전체 이익이니까 바로 국민의 이익이죠. 국민의 이익. 근데 이익이란 단어가 너무 넓어. 좀 더 볼까? 거기 보면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 사사로운 욕심. 뭡니까? 사적 이익이죠. 사적 이익. 이건 배제야. 그래서 이성의 힘으로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 자,
여기에서 국가가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법과 정책인데 이것은 사적 이익을 통제하는 거야. 사적 이익의 통제. 그렇죠? 사적 이익을 통제하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 브레인스토밍 과정입니다. 본문에 있는 걸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바로 이 법정책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강제성이야. 강제성. 강제성. 자, 이 강제성이라는 단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2시문 다에서의 공공성을 극대화시키는 조건은 개인의 이기성이거든. 개인의 이기성은 이해와 대비가 되는 자율성이에요. 자, 연세대학교의 비교는 혹은 고려대학교는 비교 나오지 않죠. 연세대학교의 비교는 이런 식으로 제2시문의 내적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비적 개념을 갖고 와서 붙이는 게 아니라 대비적 개념이 있다면 그것의 속성의 차이, 의미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글이 갖고 있는 분석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실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바로 빡빡하게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2011년부터 보면은 매년마다 합격자들은 어떻게 이제 합격서를 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인병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단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일 시험이면 오늘 글을 쓸 때도 여러분은 나한테 지적을 당하고 갈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글을 논술을 잘 써야지. 저는 이 생각으로 학생들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매년마다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잘 써야 된다? 압도적으로 잘 써야 돼.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이 쓸 때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다. 아,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아, 이게 의미가 뭐지? 이게 비교니까 지금은 다른 제1시문의 이 단어와 대비적 개념이 뭐지? 뭐지 다음에 이러한 대비적 개념의 이면의 의미 혹은 속성의 차이가 뭐지? 이거를 찾아줘야지만 우리가 비교 추론이 되는 거지. 비교 요약이 아니라 비교 추론한다는 건 비교해서 이것의 의미를 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방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좀 더 볼까? 두 번째 단락 보셔요. 제1시문가에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익은 또 다르게 이거 국가 안정이라는 게 있죠. 국가의 안정 그리고 국가를 안정시킨다는 거 좀 더 가보면 이것은 뭐냐면 바로 자,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초기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맨 처음에 국가가 탄생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국민들이 삶의 안정성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야? 그게 바로 공공성이며 그래서 국가가 그런 일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런 국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국가의 경우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안에 국가의 행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지금 보고 있으면 제1시문 가에 거기에 보면 법치,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까 이거 권리로 우리는 퉁쳤죠. 그 다음 외국과의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뭡니까? 자, 국가의 안정성,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야. 오케이. 좀 더 보면 세 번째 단락부터는 이게 뭐가 나와 있어? 이러한 정책의 구체성이다. 구체성. 근데 구체적인 예는 길게 쓰면 안 돼. 그럼 본물 정리하게 돼 있거든. 군대 형성과 도로 건설, 학교 건설 같은 여기는 공공사업이라는 개념 뽑고 안녕, 문명, 개화 이렇게 돼 있죠. 공공사업이란 말. 방법론 요거. 그러면 아까 공공정책, 이거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건 뭐야? 일종의 사회적인 간접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야지만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 보면 자 그래서 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해? 그 세 번째 단락 밑에 두 번째 윤리와 기강. 윤리와 기강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야지만 바로 요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은 사회 질서야.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든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 집안에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처조와 즐거움을 누리며 집 밖에서는 친구들을 따라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의 안정성이야. 이걸 누가 다 씁니까? 다 쓰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구체적인 예는 일반화시켜야 돼. 일반화시켜야 돼. 오케이? 자,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을 수 있는데 자, 이때 비교의 기준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우리가 가하고 나하고 다에서 말하는 공공성의 차이가 있어. 첫째. 두 번째, 주체의 속성이 있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첫째, 기준으로 보면 공공성의 차이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공공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방법론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줄.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뒤에 보세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국가가 추구하는 이성.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공공성, 주체의 방법, 이성의 속성 요 세 개가 기준이 되면 제심은 나도 마찬가지로 이 범주에서 봐야 되고 제심은 나도 이 범주에서 봐야 돼. 그러면 이 범주 즉 세 가지가 우리가 비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쌤 꼭 그거만 뽑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기준이 뭐지?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거야. 기준이 답이 어디 있나가 아니라 내가 쓰는 게 답이거든. 내가 규정해주고 이 규정에 대한 논거의 타당성만 있으면 그건 좋은 글이 되는 거야. 논거의 타당성만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제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 주제어를 규정해주는 관점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처음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딱 두 가지만 배운다. 주어, 수어에 대한 분석, 주어의 구처.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수어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처하고 있잖아. 딴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딴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논점과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논술은 선택과 배제이다. 그리고 주제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빨리 빼야지. 왜? 세컨더리한 걸 갖다가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나번 볼까요? 제시문 나번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제시문 나번도 그럼 제시문 나가 말하는 공공성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제시문 나에서 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는 시민사회의 속성은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딴 걸 설명하지 않아. 즉 머릿속에선 주제와 관점을 갖고 제시문을 봐야지 제시문은 주제와 관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해설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논술은 오직 주어, 수어 분석, 주어의 구체화. 수어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한다는 건 주제문의 범주에서 이 제시문을 독해한다. 이렇게 봐요. 주제문의 범주가 아닌 것을 독해하게 되면 논점과 무관한 것을 독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은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제시문 나번입니다. 제시문 나번 역시 동일하게 여기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시문 나에서 공공성의 주체는 시민사회죠.
시민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공성 추구 자체가 불공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은 국민에 있어서 국민에게 돌아갈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여러분 논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거든, 정의. 오늘 문제도 사회적 정의의 문제예요. 왜 갑자기 저게 정의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논술에서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부의 분배의 공정성이거든. 부의 분배의 공정성.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를 분배시켜 줘야 되는 거. 그게 공공성이죠. 맞습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재화,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지. 국가가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의 이익인데 전체 이익? 이게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맥락에서 이거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뭘 찾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이 공공성 그러므로 국가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민의 이익의 극대화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 이게 바로 사적인 영역과 본문에 보면 사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결합. 그게 바로 누가 주체가 되는 거야? 바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민사회가 이거를 하는 방법. 여기 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이거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강제성을 통해서 하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시민사회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어?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두 번째 달라.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권력이지.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 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뭡니까? 정치적 참여가 되는 거야, 이건. 여기는. 그래서 시민사회는 바로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면 국가에 대한 감시와 그 다음에 견제를 통해서 국가가 지네 마음대로 부를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거기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로 여기에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드디어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시민사회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담당의 주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 이게 바로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그 매개적 역할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단락 보면 시민사회 드디어 나왔죠. 시민사회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공론의 장이지. 공론의 장.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여론. 여론이야. 이 공론의 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체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죠. 그럼 여기는 강제적이었지. 이쪽이 어디 갔어? 강제성. 여긴 강제적입니까? 아니, 여기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을 기반으로 하죠. 자율적 조정.
오케이? 그래서 바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특히 이 문제는 여기 인문계열로 나와 있는데 전혀 인문계열스럽지 않지. 사회계열. 그러니까 신입학 전형은 인문과 사회가 주제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편입학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문제가 조금 더 철학적이고 사회계열 문제가 조금 더 사회과학적인 이런 양상들은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이시문 나를 보고 맨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제이시문 나에 세 번째 단락 맨 밑에. 왜 세 번째 단락 맨 밑을 봐야 되냐면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단락 맨 밑에 두 번째 줄. 정치 대결의 매개가 시민들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성. 이 줄 쳐봐요. 여기도 이성이 있네. 아까 이쪽에 제이시문가에서도 이성이 있었고 제이시문나에서도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성이었다면 요 이성과 요 이성의 차이는 뭘까? 요 이성과 요 이성의 차이는 뭘까? 요 이성과 요 이성의 차이? 자, 국가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포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행정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 그래서 이런 이성을 우리가 효율적 이성, 다른 말로 도구적 이성. 그 다음에 국가가 쓰는 이성은 뭐냐면 시민사회가 쓰는 이성이 뭐냐면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이익의 극대화. 그래서 이 이성은 비판적 이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야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데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는 이런 차이가 있고 제시문나와 제시문나는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 이게 비교야.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베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시문나는 맨 밑에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과제를 해와야 되잖아요. 과제는 거기다 쓰세요. 문제 1번. 문제 1번. 몇 자? 천자. 문제 1번 천자입니다. 요거 써오시고, 문제 2번. 문제 2번도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일단 제시문 다를 먼저 보고, 다음 시간은 그래서 문제 1번에, 2010년도 거 문제 1번과, 문제 1번과, 그 다음에 문제 2번. 요거 문제 2번은 몇 자냐면 여러분들이 600자로 써주시면 돼요. 600자. 물론 이걸 풀로 800자 써도 관계없는데 분량 때문에 1번은 1000자, 2번은 600자 이렇게 써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시문 다를 볼까? 제시문 다. 제시문 다의 공공성. 그 다음에 주체는 개인이죠. 이건 뭐야? 이건 여러분 많이 본 거기 때문에 이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제이시문다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건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이익이야.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전체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왜 개인이 주체가 돼야 되느냐? 개인은 어떻게? 개인은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이기성의 극대화. 자기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극대화의 과정에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죠. 개인이 쓰는 이성은 어떤 이성? 당연히 도구적 이성. 효율의 극대화.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성,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성,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이시문 1번 강제성, 제이시문 2번의 자율성, 제이시문 다에 그러면 이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 당연하게 여기는 자율성이죠. 요걸 찾아야 돼. 오케이?
이런 걸 찾지 못하고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만 정리했다. 여러분의 글에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뽑고 뽑은 내용에서 의미의 그 각각의 비교, 있어서의 쟁점적 차이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 글의 변별력은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은 보고 겁나게 어렵네. 당연히 어떤 시험이든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논술을 선생님 올해가 18년 동안 가르치는데 논술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미가 뭔지 계속해서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찾아내야지만 이런 훈련이 돼야지만 어떤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는 1차야. 이 핵심적인 내용의 의미가 뭐지? 차이가 뭐지? 이런 훈련이 들어가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뽑아낸다? 이렇게 뽑아내면은 여러분이 강서야지. 이렇게 못해. 이게 못합니다. 왜냐면 짧은 수업 시험 시간 동안에 이거를 다 뽑아낼 수도 없고 뽑아내도 쓰지도 못해. 왜 이렇게 하느냐? 훈련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보고 의미가 뭐지? 어떤 의미가 뭐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내가 10개를 추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2개 추론하는데 2개 추론도 못하지 대부분은 내가 3개, 4개 정도만 추론해도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들 합격자의 글을 보면은 나중에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합격자를 바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네가 이렇게 쓰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 그럼 제가 합격자의 답안을 받아요. 받아서 그날 쓴 거잖아 보통. 며칠 지나서 쓴 걸 보면 학생들의 글을 보면은 올해는 이 정도면 붙겠구나.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걸 다 어떻게 추론하지? 이걸 다 추론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다 추론하면 난 먹고 살지 못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걸 훈련하라고 지금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텍스트를 보고 그냥 요게 차이야가 아니라 이 차이를 설명하면 뭘까?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야. 그런 추론적 사고가 강화돼야지만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앞부분에 내가 OT를 했기 때문에 본래 시간이 OT가 없으면 2개 문제를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마 한 문제 하고 2번째 문제의 앞에 뿐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이거 너무 빡세게 했지 지금? 5분만 브레이크, 5분만 쉬었다가 선생님도 지금 여기가 지금 약간 추워서 저거 뭐지? 난방을 켰더니만 목이 좀 칼칼해서 5분 정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10분입니다. 8시 15분까지 브레이크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갈 테니까 중간에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톡으로 지금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 브레이크.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만만한 난이도는 아니었는데요. 연대 문제는 오케이 나가죠. 연대 문제는 1번 문제와 그 다음에 2번 문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항상 연결이 돼 있죠. 잠깐 저거 일단 끊고 다시 해야겠다. 녹화는 2시간 이상 잘 안 올라가서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